어쩌면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점이다. 종목과 상관없이 대세상장 때는 다 오른 거예요. 내가 잘 투자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올랐던 시대였던 거죠. 또 대세 하락장일 때는 종목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같이 하락했던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종목을 이기는 것은 결국 시점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년, 21년을 조금 부채라는 컨셉에서 달리 그 시대를 정의한다면 그것은 레버리징이라고 표현합니다. 레버리징의 시대. 좀 어렵죠. 그리고 22년은 디레버리징의 시대예요. 자, 레버리징이라는 것은 영끌에서 투자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빚에 많이 의존한다. 부채를 늘린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싸니까 부채를 늘리고 적극적으로 빚져서 주식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그게 레버리징의 시대. 그게 적합한 투자 방법이었던 거예요. 금리 쌀 때는 내 돈을 이 자산으로 옮기는 것도 필요하고 심지어 돈을 빌려서라도 자산을 보유하는 게 적합한 의사결정이죠. 근데 22년은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는 시대인 거죠. 디레버리징의 시대죠. 다른 말로 빚 갚는 시대인 거예요. 가장 좋은 재테크는 빚 갚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게 바로 현금 보유 비중이에요. 근데 이 디레버리징의 시대는요, 더군다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시중금리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근데 이 시중금리와 기준금리의 개념을 좀 정리해보면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 이 알파는 어쩌면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은행들이 결정하는 그 알파 수익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금리보다 시중금리가 높겠죠. 근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시중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올라가겠죠. 그럼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22년, 23년 중반까지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는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겠구나. 그럼 그 올라가는 속도가 주춤해질 즈음에는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은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렇다고 이후에도 뭐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이건 아닙니다. 주가가 자연스럽게 회복은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을 동원해서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성장 이것은 기대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가계부채라는 관점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떨어질 때는 레버리징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빨랐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어요. 근데 금리는 싼데 더더군다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빚에 의존해야 될 필요성이 많아지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자영업자 여러분들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4분의 1 정도는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취업자가 대략 2,700만 명인데요. 그 중에 대략 한 600에서 700만 명, 요 정도가 자영업자입니다. 비임금 근로자죠. 이들이 결국 4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또 4분의 1가량이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물론 자영업자 가구라고 표현을 할게요. 정말 이 매출을 가지고 도저히 이 사업을 영위할 수도 없고 가게 살림을 유지할 수도 없는 시점이 있었어요. 20년 중반부터 21년 중반까지. 특히 이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친구들 모여가지고 술을 한잔 하는데 그 1차 식사하고 옆에 어떤 호프 한잔 할 만한 데를 찾는데 바로 옆에 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 9시였어요. 9시 딱 들어갔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물어봤죠. 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바라는 곳이 9시부터 사람 오는 곳인데 10시까지 문 닫으라고 하면 사람 오겠습니까? 정말 힘들었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이 매출액 가지고는 삶을 영위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채에 의존했던 거예요. 근데 금리마저 쌌으니까 부채 규모가 늘어났죠. 그리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집 사야 돼.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사야 돼 하면서 영끌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게 레버리징의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라 22년은 디레버리징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빚이 많이 늘어났고 또 금리마저 올라가니까 은행 입장에선 빚을 돌려받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돌려받아야 되죠. 그러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그런 차주를 취약차주라고 하는데요. 이 취약차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 그런 위험을 관리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빚을 더디게 줘요. 보수적으로 줍니다. 빚을 반드시 상환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분별합니다.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여러분 원천징수용수 중 2년치를 제시하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빅데이터가 잘 돼 있어서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채무상환 능력뿐만 아니라 채무상환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냅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채무를 반드시 변제할 것 같은 계층에게만 빚을 주자.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경제 주체들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빚지고자 하는 그 성향이 줄죠.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단은 빚을 갚고 투자를 하지 말자. 또 주식시장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주식 투자 그만하자. 그러면서 이제 디레버리징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은행들도 위험하다, 위험이라는 판단을 이제 감지하고서 보수적으로 대출해주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가계부채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 속도가 둔화됩니다. 물론 금리 때문만은 아니지만 22년 1분기에 가계 신용이라고 합니다. 전체 우리 가계부채 규모가 처음으로 줄어들었었어요. 전분기보다. 금리 인상의 시대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물론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통화정책과 이 대출 규제라는 금융정책이 같이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22년 1분기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2년 2분기, 3분기, 4분기 증가 속도가 둔화되거나 실제 규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자꾸 가계부채 문제를 가지고 무슨 가계부채 부실 위험 터진다, 뭐 총량 부실이 일어난다, 2천조 뭐 폭탄 터진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2천조가 터지는 게 아니죠. 앞에 말씀드렸던 취약차주가 불안한 건데요. 현재 취약차주 비중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연체율도 줄어들고 심지어는 이 부실채권이라고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 지금 연체를 했어요. 연체를 한 번 하면 연체자죠. 근데 그 연체가 길어져서 쉽게 말하면 3달 정도 연체해서 90일 이상 빚을 상환하지 않아요. 이자와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채라고 해서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실채권 규모거나 가계부실채권 비율이 다 떨어져요. 전반적으로 빚을 상환하는 시대, 디레버리징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2천조가 터지는, 뭐 1900조가 터지는 그런 부실 위험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가계부채의 문제는 총량에 있는 게 아니라 질에 있다.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 이것을 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 가계부채 문제에서 정말 받지 못할 빚, 그들을 이제 취약차주라고 정의하잖아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취약차주의 정의가 일단 다중채무자여야 되고요. 다중채무자는 3가지 이상의 종류의 빚을 갖고 있으면 다중채무자예요. 다중,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신용대출도 하나 받았어요. 영끌에서 뭐 투자하려고 아니면 백 사려고 뭐 받았어요. 그리고 뭐 장학금 대출을 받았어요. 카드 대출을 받았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출의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1금융권에서도 얼마 받고 뭐 2금융권에서도 얼마. 대출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잖아요. 그죠?
그 대출의 종류 중에서 3가지 이상의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을 다중채무자라고 합니다. 그럼 다중채무자라고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다중채무자가 디폴트로 깔리고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계층이거나 혹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등급이면 이들을 취약차주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취약차주가 짊어진 빚의 비중인 거죠. 전체 2,000조의 문제가 아니라 취약차주의 빚이 위험한 것인데 이 취약차주의 그 빚의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5.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질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2,000조의 문제가 아니라 5.1%에 해당되는 약 100조 원가량의 빚이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들은 빚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도 계속 점증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변동금리 대출자들인 거죠. 이들 중에서 변동금리 대출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취약차주의 성격을 제가 헤집어 보면 절대적으로 이제 빚을 변제하지 못하는 계층들인데 헤아려 보면 저소득 자영업자로 규결됩니다.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 중에 취약차주인 이런 계층의 빚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20년, 21년 코로나19의 충격을 받았다가 나름 좀 거리두기 단계 완화하면서 회복되는 듯하고 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기금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서 좀 살 여지가 생기는 것 같았는데 다시 경기 침체라는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더군다나 고금리라는 숙제를 받아드니까 계속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게 가계부채의 역습인 거죠. 금리의 역습인 거죠. 높은 금리 속에서 결국 높은 금리의 충격은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디레버리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층에게는 큰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00조의 문제가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도 디레버리징 할 수 없는 이런 계층들 빚을 상환할 수 없는 계층들은 계속 이자 상환 부담만 가중되고 그러면 전체 소득에서 이자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니까 소비 여력이 줄죠. 소비는 경제학에서 삶의 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줄여나가야 된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자꾸 2,000조 조망하는 게 아니라 2,000조가 터질 위험은 상대적으로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계층에게 채무 상환 능력을 보존하는 그런 전략들, 정책들이 계속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이 가계부채 2,000조의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게 되면 꼭 이제 댓글로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의 이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매스컴에서 여러 정보를 봤는데 가계부채 2,000조 터질 거라고 이 여러 매스컴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단편적인 근거는 없어요.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줄어든 건 또 보도를 안 해요. 늘어나니까 보도가 의미가 있잖아요. 줄어들면 보도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만 보도해요. 그리고 가계부채가 터질 것 같다. 그리고 이 썸네일에 뭐를 놓죠? 시한폭탄, 가계부채 2,000조.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이미 매몰돼서 그것만 기억하다 보니까 무비판 쪽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가계부채 2,000조의 문제다. 2,000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총량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채무 상환을 할 수 없는 계층들, 디레버리징을 일으키지 못하는 계층들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럼 제가 풍선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 풍선에서 이쪽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게 금융규제를까지 단행합니다. 금리마저 높아지고 또 은행들이 보수적으로 대출해 준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를 막는 거예요. 그럼 이쪽 풍선이 커지죠. 이게 뭐죠? 이금융권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성격의 부채로 또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겠죠. 빚 안 주면 이들이 그럼 빚에 의존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빚진 사람들이 빚지고 싶어서 빚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빚을 못 지게 막으면 다른 빚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까요? 이게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겠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또 근거는 이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 가계부채 문제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까라는 그 전제를 깔았잖아요. 근데 그 전제가 실현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가격이 조정되고 하향 안정화되고 떨어지고 자산 버블이 꺼지고 이런 현상하고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꺼지는 현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레버리징 한다니까요. 빚져서 집 산 사람들이 집 판다고요. 우리나라 전체 부채에 이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지금 1금융권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을 때 60에서 65% 사이예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그 비중이 부동산 대출이 전체적인 가계부채 규모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총량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총량이 근데 부동산 시장이 폭락한다 라는 전제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 폭락한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역으로.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나라 역사상은 아직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을 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희미한 가정을 두고 가계부채 문제가 터진다? 이건 좀 어려운 해석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물론 부동산 매매 가격이 조정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조정되기 시작했는데 이 조정세가 마이너스 0.01%입니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0.01%, 이게 폭락이라고 설명할 수 없죠. 조정인 거죠. 그리고 이게 버블이 일어났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버블 이후에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제자리로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돌아가는 과정은 폭락이 아닌 거죠. 그죠?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죠.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 지점까지 돌아가진 않습니다. 원래 집 가격 떨어질 것 같으면 안 내놓거든요. 집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0억짜리가 20억이 됐어요. 그러면 요즘 집값 떨어질 것 같아. 집 팔아야 되겠어. 그러면 20억에다가 1,000만 원이라도 붙이지 다시 10억에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10억에 내놨을 때 그 가격이 조정되는 거거든요. 19억 9천에도 안 내놔요. 20억이 올랐으면 수요가 뒷받침되는 한 20억 1,000만 원이라도 내놓는 거죠. 그게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으면 안 내놔요. 그렇기 때문에 폭락이 그냥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수식어는 어렵겠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폭락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가계부채 문제 터진, 그것은 좀 어려운 가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뭐 스스로 판단하셔야겠지만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을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럼 나는 또 무엇을 준비할까? 적어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23년 중반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지금 내가 굳이 대출을 일으켜서 무언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그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내 집 마련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내 집 마련의 시점을 좀 늦추는 것, 그게 좋은 투자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내 집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조정기를 지나서 투자해도 되지 않느냐, 금리 인상기를 지나서 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디레버리징이에요. 왜냐하면 빚 안 지고 집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총량은 오히려 잡힌다. 결국 질의 문제가 있다. 어디에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 있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 전망할 때는 부동산 매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다. 거의 영끌에서 집 사세요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20년 전망할 때. 근데 20년 매매 가격이 급등했죠. 그 다음 21년 전망서를 낼 때는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되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22년은 그 둔화되는 폭이 상당해진다. 둔화세가 강해진다. 상당히 많은 0에 가까운 둔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생각하시면서 의외로 이 부동산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그 변수가 정책, 매수세, 매도세, 전세시장,
내 집 마련 수요? 아닙니다. 공급도 아닙니다. 사실 이 부동산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금리예요. 여러분이 다른 것을 판단하기 어렵고 그냥 금리만 좀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부동산 시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 하나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 누구나 다 전망하죠. 그것은 아닙니다만 금리가 주는 이 부동산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 기여도는 대략 한 70%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 20년, 이때 부동산 매매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금리가 이제 전환되는 구간, 제로금리에서 조금씩 올려나가는 구간, 우리나라부터 먼저 인상했죠. 이게 완화의 시대에서 긴축의 시대로의 전환기죠. 그때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아직도 완화적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해놓고도 완화적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낮은 금리다. 정상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21년의 금리 인상은 물가 잡겠다는 행동이 아니라 기준금리의 정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21년은 상승세가 둔화된다. 여전히 상승은 하지만 20년처럼 폭등하던 그런 시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 21년이 지나서 22년으로 올 때는 강한 하방 압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결정 요인들이 뭐 수요 측면, 공급 측면, 그리고 부동산 이 정책 측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말고도 거시경제 여건이 있어요. 이 거시경제 여건의 가장 중요한 게 금리라는 거죠. 그런 것들 관점에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레버리징의 시대인데요. 금리가 그 디레버리징을 결정짓는 것이고 그 디레버리징은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2020년에서 21년 동안 특히 22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대략 한 20% 상승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집값만 상승했느냐?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집값이 상승했어요. 여러분 그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집값이 상승했구나. 심지어는 우리나라 집값 상승세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중간이 조금 안 돼요. 다른 말로 우리나라보다 집값 더 많이 오른 나라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게 뉴질랜드고 미국 아닙니까? 45% 이상 상승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완화의 시대 동안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만 금리 인하한 게 아니고 미국만 금리 인하한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하했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자산 가치가 폭등했던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폭등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대, 긴축의 시대인 거죠. 세계적으로 부동산 매매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인 거예요. 우리나라만 조정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문재인 정책이 실패해서 집값이 오른 걸까? 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을 잘해서 이 집값을 잡은 건가? 또 그렇다는 것도 아닌 거죠. 둘 다 잘했고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절대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 정치색이 절대 없다는 것을 선서할 수 있습니다. 정치색 없이 양쪽 정당 다 제가 비판하고 칭찬할 걸 칭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가지셔도 되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이걸 정치적으로 제 말씀을 정치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이 이야기가 다 잘못된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가격을 전망할 때 정책 기조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정책 기조는 어떻게 굳이 해석을 한다면 그냥 거들 뿐이에요. 어떻게 거두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잡힙니다. 잡히는 이 현상이 물론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대략 20% 정도 올랐지만
서울 수도권과 같이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 상승세가 더 컸죠. 근데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지역은 그냥 자산 버블 현상, 이게 맞물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집값이 오른 것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상승세는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더 크게 올랐고, 어떤 이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단행해도 계속 올랐었던 거예요. 그런데 22년에는 대세 하락장이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대세 하락장이지만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살 사람이 있어, 기다리면 살 사람 나와 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안 내놓는다고요. 그리고 떨어뜨려서 내놓지 않아요. 그리고 떨어뜨려서 내놓는다 한들 많이 떨어뜨리진 않아요. 급한 사람들은 좀 떨어뜨리겠죠. 10억짜리가 20억 됐는데 19억 8천만 원에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승폭이 굉장히 컸지만 하락폭이 작습니다. 근데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염두에 두실 만한 지방은 주로 지방 소멸도시, 지방 소멸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을 더 염두에 두시면 더 확연할 겁니다. 수요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아요. 떠나는 가구가 있지만 들어오는 가구가 없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돌아가시는 가구는 있지만 태어나는 그 아기 울음소리는 없는 지역이 지방 소멸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지역은 이런 가격 하락세에 굉장히 지배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탈동조화죠.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탈동조화,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런 관점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인구인데요. 왜냐하면 집은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해 샀다가 올해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상당 기간 보유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은 집값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사면 돼. 이 떨어진 이유를 생각해보면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방 소멸 도시를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2020년에 소위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더 많았죠. 본격적인 자연 인구 감소가 시작됐던 거예요. 21년에는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세로 접어든 거예요. 그 전부터 인구 감소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인구가 감소한 게 아니고요.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됐었던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착각하신다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 거죠.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 혹은 생산 가능 인구가 기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었던 거고, 인구는 여전히 늘었었어요. 고령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21년부터 말 그대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인구 감소세는 어디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까요? 서울 수도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방 소멸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뚜렷하게 전개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전체 총량적인 인구가 감소할지라도 인구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수도권 인구는 버티는 거죠. 특히 이 중에서도 경기권 인구가 집중적으로 편입됩니다. 인구의 이동을 보셔야 돼요. 인구의 증감보다 더 중요한 게 인구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이미 이 서울도 사실 줄기 시작했고요. 경기권의 인구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서울의 수요는 뒷받침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서울 지역은 말 그대로 상업화되는 거죠.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상업지로서의 성격 때문에 주거 인구가 경기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서울권은 말 그대로 이 상업지역화 되기 때문에 그 지대의 가치는 더 높아져요. 이건 장기적인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장기적인 이런 변화 속에 주거 가치, 그리고 상업 혹은 뭐 오피스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서울과 이 경기권, 수도권을 잇는, 교통적으로 잇는 이런 인프라 건설, 이게 도시 설계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더 앞으로도 서울 수도권으로 편입되는 인구가 많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서울 수도권의 수요의 뒷받침은 있기 때문에 조정된다 하더라도 덜 조정되고, 어떻게 보면 지방권의 조정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좀 뷰를 갖게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요즘 같은 이 혼돈의 시대, 또 나의 주머니 속도 좀 많이 혼돈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이니만큼 좀 이 현재의 거시경제 국면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투자 습관, 혹은 좀 건전한, 잃지 않는 지키는 투자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22년 하반기에는 그런 면에서 변곡점이 온다. 투자를 또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점이 온다. 그때는 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것을 충분히 묵상하시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점이다. 종목과 상관없이 대세상장 때는 다 오른 거예요. 내가 잘 투자해서 종목을 잘 골라서 성공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올랐던 시대였던 거죠. 또 대세 하락장일 때는 종목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목의 문제가 아닌 거죠. 모든 종목이 다 같이 하락했던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종목을 이기는 것은 결국 시점이다. 그러면 시점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거시경제에 있다. 특히 금리를 읽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22년 하반기, 23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국면 속에서 거시경제를 좀 제대로 스스로 판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고, 그렇게 한다면 좀 더 자신감이 있으실 겁니다. 경기를 읽어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잃지 않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이 투자에 많은 시간을, 또 많은 비용을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주식 차트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만큼 그런 과정에서 나의 성장, 또 자기 개발, 또 나의 어떤, 여러분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회의 인재가 되고 키맨이 되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또 나를 키워나가는 투자, 그런 투자도 너무나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나가는 투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매크로를 읽어봐야 되겠구나. 거시경제를 진단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누구에 흔들려서 누가 담으란다고 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